새벽 2시 47분. 그 시간은 제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아내 핸드폰으로 대리운전 기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벨이 울리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누구야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자다 깨서 헛디딘 거라고, 자기 착각일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내 핸드폰에 등록도 안 된 번호로 새벽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시간대는 거의 항상 비슷했습니다. 새벽 2시 전후. 절대 평범한 시간대는 아니었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아내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쉬겠다고 했던 아내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바람 쐬는 시간이 3시간씩 걸릴 이유는 없었죠.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의문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평범한 가정이 깨질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월요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전화가 왔고 아내는 핸드폰을 쥐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베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아내는 너무도 다정하게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다음엔 내가 먼저 전화할게. 응. 나도. 벌써 그리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내가 잠결에 헛소리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건 결혼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저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시간, 전화가 걸려온 시간, 옷차림, 향수의 강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내는 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립스틱 색도 평소보다 진했고 차림새는 마치 데이트하러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조용히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가 차를 타고 나간 후 저는 제 차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시내 외곽 쪽 다소 인적 드문 골목에 있는 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걸어 나오더니 아내 차 조수석에 태연하게 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림처럼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30분쯤 달려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저는 손발이 마비된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허무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친구랑 영화를 봤다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엔 여전히 진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웃으며 재밌었어? 라고 묻고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거짓말과 위선이었던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완벽한 증거로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몇 번은 포맷이 되어 있었지만 한 번은 미처 지우지 못한 듯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만의 드라이브 데이네. 남편은 몰라.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카드 내역을 조회했고 수상한 모텔 결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주유 패턴도 이상했고 정기적으로 방문한 장소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구글 지도에 표시해두고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녀가 발뺌할 수 없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고 데이트도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경계심을 풀었고 그 사이에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통화를 했고 볼일 보러 간다며 나간 시간에 다른 지역에 위치한 모텔로 가곤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제 손에 있는 카메라로도 촬영이 됐습니다. 그 남자, 대리운전 기사라는 사실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 늦은 야근 후 대리운전을 부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 대리기사가 자주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는 사실도 블랙박스와 위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게 드러나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태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모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면으로 맞붙기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뒤집히는 상황에서 저만의 방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왔고 집안일을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이젠 습관이 되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수상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회의만 하루에 3번이야.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모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참 우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장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일부러 대리운전 회사 명함을 놓아둔 겁니다. 그 회사는 아내가 불륜 상대를 처음 불렀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명함을 발견하자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고 저는 모르는 척하며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가 대리 불렀는데 기사분이 주더라고.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단순한 멍청이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옅었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반응은 죄책감이나 공포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일 뿐이었고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아내의 가방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한 호텔 주소와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오늘도 설레는 하루. 내가 먼저 도착해 있을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뒤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새벽까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가 처음 그 남자와 연락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던 걸까?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아내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며 늦게 들어와도 항상 아내를 먼저 챙겼고 휴가가 생기면 먼저 그녀를 위한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번번이 저축을 깨서 자기 가족에게 도와준다는 말에 단 한 번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퇴근을 일찍 마치고 그 쪽지에 적힌 호텔 근처에 차를 댔습니다. 호텔 이름은 눈에 익지 않았지만 딱 봐도 단기 투숙을 목적으로 하는 모텔이었습니다. 방 번호는 506호.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차장에서 그 방 창문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손에 든 녹음기를 조작했습니다. 몇 분 후 창문이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아내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루엣이 다가와 서로 부둥켜 앉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들어가서 당장 따져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참아서 더 치명적인 타이밍을 노릴까.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 카드 내역, 호텔 예약 내역, 핸드폰 캡처본 그리고 쪽지, 그걸 모아서 하나의 폴더로 압축한 뒤 USB에 담았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심판의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추는 아이처럼 계속 저를 챙기고 웃고 불필요하게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속은 타들어갔지만 겉으론 멀쩡한 사람인 척 그녀에게 같이 드라마를 보자고 했고 차도 따라주며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그게 더 큰 압박이라는 걸 아내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그녀의 카카오톡 거기엔 정말이지 온갖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남자와의 사진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엔 바닷가 펜션 가자. 너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오늘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널 보니까 다 잊혀졌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저를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저를 걱정하는 척 남편 노릇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정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고 분노를 이불 속에 눌러 담으며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줄게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역겨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술이 다른 사람과 겹쳐 보이는 것 같았고 그녀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손이 남의 품에서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여전히 멍청한 남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다정한 척 속으로는 차갑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저는 일주일 정도 아내에게 일부러 지나치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전에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저녁 식사도 제가 직접 차리는 척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익숙한 척 받아들였습니다.
그녀 입장에선 자신의 불륜이 완벽히 숨겨졌다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은근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차 안에서 향기가 바뀐 것 같지 않아? 너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 많이 오던데. 스팸 문자 같더라. 내가 예전보다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 기분이 이상하면 꼭 뭔가 있더라고. 이 말들 하나하나가 아내의 얼굴에 잔잔한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은 분명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 곳곳에도 아내가 스스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깔아뒀습니다. 거실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몇 장을 일부러 책장에 꽂아 놓았고 PC 바탕화면에는 폴더 이름을 506호 예약 내역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물론 암호가 걸려 있었고 내용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한 심리적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부러 외출했다 돌아온 척 연기를 했고 그 사이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아내가 그 폴더를 몇 번이나 클릭해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쥐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아내가 외출하는 시간을 추적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은행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미리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잡아 탔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익숙한 듯 차 문을 열어 그녀를 반겼고 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으며 출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유치한 미래를 보는 건 우스운 코미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그 남자의 신상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로그인을 해두었던 PC에서 운행 기록과 고객 대응 이력을 조회했고 SNS 계정까지 추적해 그가 이전에 일했던 지역과 가족 관계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혼남이었고 최근에 채무 문제로 몇 차례 소송을 당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제 아내가 손잡고 다니며 웃고 있다는 게 비참함을 넘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부러 아내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차 블랙박스 점검 안 한 지 꽤 됐지? 이번 주에 용량 좀 큰 걸로 바꿔야겠어. 혹시 모르잖아. 사고라도 나면 기록 남겨야 하니까. 아내는 젓가락을 든 채 움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먹힌 겁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뭔가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제가 들여다볼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고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무언가를 검색했고 블랙박스 초기화 방법이나 차량 메모리 삭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온 시간에 맞춰 TV를 끈 상태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꺼져 있었고 USB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했고 눈이 USB를 향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까? 저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들, 녹음 파일, 호텔 예약 내역, 사진 그리고 그녀의 대화까지 한 문장씩 던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USB를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기 있었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설렜어.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가자. 그 음성 하나에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한순간의 실수였다, 감정이 없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온갖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너무 많은 증오가 저를 짓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말할 기회를 줄게. 솔직하게 다 말하면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볼게. 그 순간 아내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텐 감정 없었어. 그냥 현실이 너무 지겨웠고 당신이 너무 무심해서 외로워서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이제는 변명조차도 지겨웠습니다. 현실이 지겨웠다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살림을 챙기고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았던 제 삶은 뭐였던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외로움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전날 밤 USB에 있는 증거들을 정리해 출력하고 녹음 파일은 압축해서 전달할 준비까지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상대편에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남한테도 별도로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뇌를 얼음물에 담근 듯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안겨주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장난은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제 난 그 게임을 끝내는 중이야. 그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그녀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의 실명과 주소, 대리운전 회사 정보, 아내와의 대화 캡처본 모든 걸 기입한 채 법적 절차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비열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목소리를 떨며 울먹인다는 게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하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웃으면서 내 가정을 짓밟던 장면을 수십 번 다시 봤어. 그게 전부 증거야. 그걸 법정에서 틀면 내 회사는 끝날걸. 저는 일부러 감정을 절제하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내의 회사에도 진실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지만 익명의 제보 형태로 제가 정리한 모든 증거가 인사팀과 윤리팀 메일로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겠대. 이런 식이면 승진도 물 건너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너무 간단하지. 너는 가정을 배신했고 나는 그 대가를 받아내는 중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고 그 눈물조차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법원에서 이혼 청구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그 남자의 회사도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리운전 플랫폼 본사 측에서 이미지 실추 문제로 그의 계정을 정지했고 그가 부업으로 다니던 택배 알바 자리도 해지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륜 한 번으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그 사람은 처음 알았을 겁니다. 아내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마다 거실에서 울었고 출근하기 전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에게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낸 자료들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당신이 한 행동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에게는 얼마나 가벼운 웃음을 흘렸는지, 그 가벼운 입술로 저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책상 위에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줘라고 적힌 얇은 종이가 올려져 있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종이 위에 이혼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끝났고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불륜 상대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물론이고 그가 거주하던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회사에서도 사실상 좌천됐고 부서도 바뀌었습니다. 업무도 단순한 사무보조로 전환되었고 그나마도 언젠가 계약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복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복수는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미뤄둔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부모님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늘 저를 챙겼고 제가 일이 바쁘다며 찾아뵙지 못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문자를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두 분이 이 사태의 전말을 모르고 계시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오후 조용히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자 두 분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아내가 요즘 왜 얼굴을 안 비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프린트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대화, 캡처, 호텔 예약 내역, 블랙박스 녹취록, 일부 대화 그리고 녹음 파일 내용을 타이핑한 문서까지 조용히 하나씩 넘기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두 분께는 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셨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계시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냐? 네. 모든 증거는 법원에도 제출됐고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그날 두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채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장모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걸로 복수는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전화를 걸어 왜 굳이 부모님께까지 알렸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내 부모님 얼굴엔 10년 동안 우리 딸 잘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미소를 심어줬지.
근데 너는 그 뒤에서 뭐 했는지 생각해봐. 내 가족이 내 진짜 얼굴을 아는 건 당연한 결과야. 그 전화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지인들에게도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겨진 감정은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진공처럼 모든 감정이 소멸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를 재정비했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그릇 커튼과 침대 안에의 그림자라도 남아있을 법한 모든 것들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작고 소박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해 고른 공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설계 작업을 시작했고 매일 밤 도면을 그리며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고 누군가의 인기척이 없는 침실이 가끔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조용히 제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거짓된 미소에 속지 않으며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아내와 함께 다녔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앞에선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녀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긴 머리에 비슷한 옷차림을 한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마음이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다 지나갔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를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내 감정을 속이지 않겠다. 시간이 흐른 뒤 지인들 몇몇은 저에게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혼자가 편해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정된 상태인 것 같아서요. 가끔은 외롭기도 했지만 그건 불행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불륜과 배신, 거짓과 위선에 찌든 사람 곁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감정도 움직이지 않는 지나간 그림자였으니까요. 그 문자를 지우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날 밤 작업실 책상에 앉아 도면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창밖엔 가로등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정직한 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